길이가 맞는구만. 높이가 어디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볼게요. 자, 페이지 41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뭐 비문학은 다 보기보다는 중요한 것만 몇 개 골라서 볼게요. 어차피 지문의 형태와 지문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만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지문은 올해 걸로 보셔야겠죠. 올해 거 변형된 것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41페이지 지문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은 세 가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뭘 기억해라? 정의, 인과 분류입니다. 기억하세요. 약술에서의 비문학을 보시게 되면요, 90%가 다 내용 문제가 뭐냐? 내용 일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용 일치한 건 뭘 찾아야 되느냐? 대부분이 정의와 분류에 관한 문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역으로 이야기할까요? 정의 분류가 아니면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니 해서 우리가 올해 수능 특강에서 비문학들 있죠? 정의 분류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살짝 어려운 문제가 지금 아까 우리 지난 시간 풀었던 응용 문제 있었죠. 사칙 연산에 의한 계산 문제 하나 살짝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계산 문제가 작년 7개 유형 중에 2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여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응용과 이해 정도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계산이라는 건 사칙이에요. 사칙 연산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차 방정식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어제 풀었던 문제들 있죠? 요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41페이지의 지문은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최근 컴퓨터 환경, 컴퓨팅 환경은 인터넷과 결합한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IT 시스템 자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을 기반을 이루는 기술로는 가상화 동그라미 주시고요. 클러스터 관리 동그라미 주시고요. 분산 시스템 동그라미 쳐봅니다. 분류예요. 무조건 분류는 분류가 비관 무조건 분류를 표시하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는 가상화를 꼽을 수 있다. 가상화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논리적으로 추상화해 물리적 한계를 종속시키지 않고 원하는 형태로 분리, 통합하는 기술을 통칭해 일컫는다. 가상화를 통해 하나의 장치로 여러 동작을 하게 하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장치를 묶고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장치를 논리적으로 분리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면 단일 장치를 관리할 때보다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가상화는 접근 방법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추상화된 계층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했으며 이를 하이퍼바이저 내문처했죠. 항상 새로운 개념은 박스 치세요. 알겠지? 가장 기본이야. 자, 하이퍼바이저는 CPU나 메모리 같은 물리적 컴퓨팅 자원에 서로 다른 각종 운영체제의 접근 방법을 통제하고 다수의 운영체제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하이퍼바이저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실제 하드웨어 대신에 하이퍼바이저 구축한 가상머신을 접하게 된다. 가상머신은 실제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의 단지 일부에서만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상머신은 자체 운영체계를 실행하며 독립적인 컴퓨터의 것처럼 작동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의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까지 하이퍼바이저의 설명을 제시한 거고요.
자, 세 번째,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사용자에게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인 차원을 직접 제공해주는 IaaS 모델 내부처이겠지요. 얘는 직접 제공입니다. 사용자는 저장 장치, CPU, 메모리 등 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요청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이다.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구성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PaaS 체제 내부 적용했습니다. 모델 PaaS 제공자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PaaS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개발 환경의 설정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PaaS 모델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모든 구성이 완료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끝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SaaS 모델 내부쳐봅니다. 자,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거나 사용자가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사용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관리권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다 이야기하지요. 자, 세 개 분류했습니다. 서비스 모델 IaaS, PaaS, SaaS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문제를 먼저 보셨어야 되는데 지문 자체가 우리가 생소하죠 지금. 생소한 지문인 경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먼저 보세요.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기억에 사용돼야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작성한 그림이고 보기는 보기를 활용하여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래요. 보기에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는 찾으래요. 가상머신 운영체계, 가상머신 운영체계 가서 쭉 얘기 쭉 이야기합니다. 묶어서 하이퍼바이저 하드웨어예요. 자, 보기입니다. 가상머신은 실제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부에서 실행된다. 가상머신은 물리적 하드웨어의 일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상머신은 자체 무엇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작동된다? 운영체제죠. 각자의 운영체제가 독립적으로 이야기해줍니다. 그 결과 각각의 가상머신은 물리적 하드웨어의 일부를 활용하지만 독립적인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다? 하이퍼바이저였죠. 하이퍼바이저. 자, 지난번에 어제도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빈문학은요, 대다수 새롭게 나온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게 대부분 답이 된다는 걸 떠올려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밑에 자,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니은을 정리했습니다. 1과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 찾아 쓰래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모델 중 아까 세 개 있었죠? IaaS, SaaS, PaaS야. 자, 이 중에 자, 다른 두 모델과 달리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직접 구성하고 관리하는 거 뭐 있었습니까? 앞에 IaaS가 있었지요. 자, 모델은 2번 모델은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설치 없이 서비스 제공자 직접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 SaaS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자, SaaS 모델과 달리 B1 모델은 서비스 제공자가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모든 구성이 완료된 환경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건 PaaS였죠. 오케이. 자, 이거 만약 우리가 아는 지문이었다면 마지막 단락, 그쵸? IAS 요 단락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만 봤어도 문제 풀이가 가능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아는 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분 다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다 내용일쳤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기셔서요. 이번에 대중률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문제 형태가 앞에 거랑 똑같아요. 방금 풀어봤던 문제처럼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답을 체크해 드릴게요. 뭐가 되느냐? 1번엔 자, 문장이다와 같은 자기 지시성을 갖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타르스키의 언어 위계로 해서 기억은 거짓이다와 같은 진리수를 포함한 메타 언어이며 메타 언어는 그보다 낮은 위계의 언어인 대상 언어를 언급하는 문장일 뿐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문장은 아니다. 타르스키는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기억이 일으키는 역설을 해석한다. 한편
20세기 후반의 크립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 같은 거짓말자의 진술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크립키의 주장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논리 규칙 중에 배중률을 포기한 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 지문이긴 한데요. 이게 지문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제시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풀었던 문제 형태랑 같이 첫 단락에 다시 잠깐 보시면 첫 단락 볼게요. 43페이지 잠깐 봅니다. 자,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참과 거짓은 모순 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배중률 내묻혀 주셔야겠고요. 하나의 진술이 참이며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모순율 역시 내묻혀 봅니다.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처럼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자의 진술은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에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방금 얘기했죠. 배중률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풀었죠. 어제 같이 풀었던 문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46에서 47페이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 제가 3번 이렇게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6페이지 문제예요. 문제 형태가 같아요. 세 문제 연달아 똑같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요 저한테 비문학 몇 분에 걸쳐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국어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아는 거 넣으면 빨리 푸는 거고 어려우면 오래 걸리는 게 맞기 때문에 딱히 시간을 정해놓고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 뭐 7분 만에 풀어야 아니 그런 견해는 버리시고요.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내 스타일을 찾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등급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다 풀 필요가 없죠. 과감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9월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9월을 제외한 모든 모의고사에서 1등급의 90이 나온 적이 없어요. 국어가. 다 80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8로 12점 감점을 한다 그러면 비문학지만 하나 다 틀려도 1은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목표가 2나 3이 된다 그러면 두 지문 정도 안 풀어도 나오는 점수입니다. 그게 뭐냐?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다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나 국어 원래 2, 3 나와야 된다 그러면 두 지문 정도는 안 풀어라고 생각하시고 남들 45개 풀어라 나 37개만 풀 거야 라고 하면서 집중해서 풀어주시기에 더 좋을 수 있어요. 괜히 막 비보다 어려운 거나 잡혀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시가 질질 끌다 뒤에 문학 다 놓치지 마시고 여기 편하게 이거 비문학 딱 보니 어려워 안 풀어 제끼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 무조건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녀석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죽어도 국어는 1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기 3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자기 비문을 하나도 풀지 않겠다.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 정도 풀겠다 했는데 정말 3 찍었어요. 찍은 게 잘 맞긴 했는데 아예 다 찍진 않고 지문 중에 이제 내용 일치 같은 거를 찾는 거 정도랑 어휘 문제 요것만 준비시켜서 어렵적에 3초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선택과 집중에 좀 그런 식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를 풀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작품인데 한번 보시면 문제와 관련된 지문은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밖에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설명인 거지 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가볍게 볼게요. 내가 읽으셨을 테니까. 자, 47페이지 봅니다. 자, 보기 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 1의 사례를 이해한 것입니다. 보기 2의 1과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 찾아 쓰라 되어 있어요. 자, 보기를 봤더니 쭉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보기 2를 봅니다. 보기 1의 사례는 위험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 과정을 보여준다. 제시문에 의하면 위험사항에 대한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위험사항에 대한 인식이 증폭될 수 있다. 자, 이를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면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 중요했죠. 그리고 뭘 찾아야 돼?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이 뭐였는지를 찾아야겠지요. 분류해놓은 걸 찾아야죠. 그게 어디에 있어? 우리 두 번째 단락에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자,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 전달되는 정보에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 전달하는 정보와 이를 사람들이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있다.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에는 정보량 동그라미 쳐주시고 논쟁의 정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선정적 표현의 정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즉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달될수록 지속적으로 전달될수록 위험사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을수록 위험사에 대한 정보가 선정적으로 표현될수록 정보 수용 주체들의 위험사에 대한 인식은 커지게 된다. 하나만 역으로 볼게 얘들아. 지금 그러면 정보량은 무엇이냐 보시게 되면 지속적인 전달과 그 다음에 논쟁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특성 중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후 주택가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 방사선 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논쟁의 정도가 되어야겠지요. 자, 니은의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 4월 동안 4천여 건에 해당하는 보도가 집중하게 되었으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싸 논쟁에 대해 5천여 건의 추가 보도가 지속되었다. 여기는 정보량이 되어야죠. 양이 되는 거고요. 디귿의 사건 및 정부 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에는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중대 질병과 연관된 표현이 매우 많았다는 건 뭐야? 선정적 표현의 정도가 되어야겠죠? 바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기 1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기. 위험사항과 관련한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개인, 집단, 사회 같은 주체는 1차적으로 주로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 삐리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대요. 자, 우리 첫 단락 다시 한번 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볼게요. 현대사에서는 위험사항과 관련한 정보가 주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 같은 다양한 위험, 정보 수용 주체들이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3번의 1은 뭐가 돼? 수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있는 문제 그대로 찾아줘야겠죠. 다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수용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2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인, 집단, 사회 같은 주체가 정보 수용 주체로부터 정보 전달 주체가 되는 과정에는 위험 정보 확산 과정의 두 단계 쭉. 자, 위험 정보 확산 과정의 두 단계 또 본문에 찾아봐야겠지요. 자, 다시 앞단락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자, 위험사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 퍼져 위험 정보 확산 과정 크게 위험사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 줄 쳐주시고요.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 줄 쳐야겠죠. 두 개예요. 그럼 얘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게재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보 주체는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는데 이때 해석적인 오류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대요. 이는 대중을 이해하기 힘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단순화하여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납니다. 여기 뭐가 나와야 돼? 해석 및 반응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죠. 자, 여기 지문을 보시면 어려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하실 겁니다. 지금 애들은 자기가 우리 지금 이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내용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문제의 과정을 기억하세요. 갇혔는데 이런 문제 안에 비문학해서 이런 패턴 유지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기셔서요. 자, 핵 재처리 기술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역시 작년 수특에 있었던 지문 그대로예요. 발췌한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자, 기업과 니는 둘 다 사용 핵 연료에서 우라르 235와 플라토 235 추출해낸 삐리리 공정. 자, 기업은 퓨렉스고 니은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출의 방식의 차이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추출 과정에서 요객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니은은 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추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기업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239와 니은에 추출된 플루토늄 239에 무엇이 달라진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이요. 프로세싱의 경우 추출된 플루토늄 239에 무엇이 낮기 때문에 기억이 갖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보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지를 찾아줬어요. 즉, 퓨렉스 공법과 파이로 프로세싱이 무엇을 위한 공정인지,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이 퓨렉스 공법보다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요. 자, 한번 내용 볼게요. 첫 단락 1차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여기 48페이지 두 번째 단락 확인합니다. 자, 현재 사용하는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사용 핵연료를 액체 상태를 만든 뒤에 우라르 235와 플라토 239를 추출하는 퓨렉스 공법이 있다. 퓨렉스 공법은 먼저 사용 후 핵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작게 절단한다. 다음으로는 절단한 연료봉을 90°C 정도의 질산 용액에 담가 녹인다. 이후 질산에 녹인 핵연료를 유기용맥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르 235와 플라토 239로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 핵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는다. 이후 산화비 환원 반응을 통해 우라르 235와 플라토 239를 상호 분리하게 된다.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의 우라르 235와 플라토 239를 얻을 수 있다. 우라르 235는 기존의 원자로에서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플라토 239는 고속 중심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고속 중심료는 안정성이 부족해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플라토 235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핵 재처리 기술로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 분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다. 먼저 사용 핵 연료를 해체하고 연료봉을 절단한 후
절단의 연료를 600도씨 이상의 고온의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든다. 이를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며 금속물질로 변환되는데 여기에는 우라늄 235, 플라토 239, 기타 다양한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속물질의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도씨까지 올려 용해시킨다.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주는데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음극을 움직이므로 음극에는 우라늄 235만 달라붙는다. 여기에서 우라늄 235로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이후 전압을 올리면 남아있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다른 핵물질이 음극으로 와서 달라붙게 된다. 파이프로 프로세싱은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과 섞인 채 추출되기 때문에 큐렉스 공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명확히 나와 있진 않죠. 우리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기호부터 들어갑니다. 1번. 자, 퓨렉스 공법과 파이로 프로세스의 공법은 둘 다 뭐 하는 거야? 핵 재처리 공정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핵 재처리 공정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출 방식의 기억은 추출과 용액이었고 그 다음에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기였단 말이야. 자, 플라토 239가 니네 추출한 플라토 239에 무엇이 달라진다 나와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플라토 235, 35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부족하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순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순도. 239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지요. 쭉 보시면 달라붙게 되고요. 석기체 축출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기는 자 퓨렉스 공법은 우라늄 플루토늄 239만 모이는 거고요. 얘는 섞여서 나온다 나와 있잖아요. 섞여서 나와서 문제 해결되어 있다면 우리 순도란 말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릴 이유가 뭐냐면 자 4번의 1은 바로 본문에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4의 1은 순도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순도랑 농도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유추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퓨렉스 공법은 플라토늄만 뽑아낸 거예요. 저기 파이로 프로세스는 다른 것과 섞어서 뽑아낸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해되니? 근데 문제가 왜 플라토늄이냐면 자 저기 퓨렉스 공법의 마지막에 뭐라 되느냐? 자 플라토늄 이상으로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민가 문제 될 수 있다. 문제가 플라토늄 239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퓨렉스 공법과 파이로 프로세스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약간 역으로 가는 문제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여기. 자, 넘기셔서요. 자, 50에서 51번 지문이 있습니다. 자, 명목화폐. 우리 지금 살짝 공부했던 지문인데요. 자, 요거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에서 55번.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푸셔야 돼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자, 명목화폐라 화폐의 겉면이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고 한다. 조선은 명목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며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뭐냐? 세종 당시의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만 실패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로 뭐가 됩니까? 상평 통보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풀지를 않지요. 그래서 전황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뭐가 되느냐? 초주 단자절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주경절 발행됐다고 얘기해 주면서 은한양당 주와 백문으로 정했으므로 주경절의 발행은 국가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쉽게 말하면 조선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조선통보는 신뢰를 얻지 못해서 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평통보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의 가치를 사용해서 또 문제가 되더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문제 2번 봅니다. 자,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의 기억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보기에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 찾아 쓰라 되어 있습니다. 1679년에 발행된 상평통보는 1678년에 발행된 상평통보에 비해 무엇의 가치가 상승했을까?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되라. 지금 우리 본문에 1679년과 관련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678년에 상평통보가 만들어졌고요. 그쵸? 상인들이 이것을 투자 가치로 생각해서 주지 않더라 됐다는 얘기죠. 왜 투자 가치가 높아졌냐? 무엇이 높아서 상평통보에 비해 명목 가치가 높아졌다 보셔야 되는 거죠. 이래니 명목 가치가 높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졌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두 번째, 발행 당시 명목 가치로 중형전과 대형전이 다르지 않았지만 주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의 양은 중형전과 대형전 중에 무엇이 더 많았다? 중형전에 뭐랬어? 대형전의 구리를 줄인 거라 그랬죠? 그 많은 건 대형전이 되어야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확인합니다. 보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세종 때 주화 정착이 실패한 현상을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자, 미포가 쌀이에요. 미포와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며 주화 한 물에 구리 1g 들어있다고 합니다. A를 보세요. 1문에 1문이에요. 주화, 구리 주화. 자, 한 대로 주화 1문에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B의 상황에서 B는 다 2문이 되겠죠. 자, 이것도 쌀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화의 명목가치, 주화에 들은 구리의 실질가치보다 작기 때문에 주화를 구리를 녹여서 팔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자,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해 주화의 실질가치를 높이고 자 했습니다. 이는 그래프의 B의 상황을 가, 나, 다 중에 어디로 낮추려고 했을까요? 자, B를 어떻게 낮춰야겠어? 주화의 실질가치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가로 가야죠. 너무 올려져 있으니까 낮춘다. 가의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이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했지만 물품화폐가 더 손해를 상황에서 쌀의 가격만 하락하고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래프에서 B의 상황이 어디로 간다? 나로 가게 된 거죠. 결국 화폐로 쌀 대신 포를 사용한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주화의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별표 쳐주세요.
자, 이거 D형입니다. 이과 문제예요. 이과. 자, 이과 학생들 풀어야 될 문제인데 경제 지문에서의 그래프였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장점을 말하면 요 지문 있죠. 3번 지문. 작년 수특에 있었던 지문 형태예요. 그러니까 비문화 그대로 활용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생소한 우리가 좀 어렵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학생 입장에서 어렵죠 이렇게 바로 내용을 확인했던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 오늘은 하나 또 볼게요. 자,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계산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하기 반드시 쉽지 않아요. 그쵸? 앞에처럼 대다수는 본문에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 분류 찾는 게 다라면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응용하는 문제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57페이지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여기는 클라우딩에 대한 설명,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먼저 내용부터 보고요. 자, 사용자가 컴퓨터로 음악을 듣는 데서 57조. 자, 음악을 듣는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체계나 대기번호의 대기열에 실행된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등록했다가 이 중 하나를 골라 중앙처리 장치인 CPU를 할당하고 동시에 대기열에서는 삭제한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CPU를 할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10초길의 음악이 재생 후 종료되었다면 음악 재생 프로그램의 CPU를 할당한 10초를 음악 재생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라고 한다. 한 개의 CPU를 한 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할당할 수 있어서 대기열에 등록된 것 중 어느 것을 할당할지는 운영체계의 일부 CPU 스케줄링이 결정한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여기는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의 어떤 실행하면서 순서를 정해진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스케줄링에서는 시스템 입장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용자 입장 동그라미 쳐봅니다. 분류하고 있잖아요. 분류한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CPU가 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일을 할수록 고성능으로 본다. 그래서 단위 시간 내 CPU가 일을 할 시간의 비율인 CPU 이용률이 높거나 단위 시간당 프로그램을 처리한 개수인 작업 처리량이 많을수록 고성능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가급적 빨리 CPU를 할당받아야 고성능으로 본다. 그래서 같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프로그램 각각의 대기 시간인 합이 총 대기 시간이 적을수록 고성능이다.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 PM, P2, P3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스케줄링의 경우 각각의 대기 시간을 구하는 방식은 P1은 즉시 실행되므로 대기 시간이 0이고요. P2의 대기 시간은 P1의 실행 시간과 같고요. P3의 실행 대기 시간은 P1과 P2의 실행 시간과 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야. 끝나면 순서대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P1은 바로 스타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P2가 되는 거고요. P3는 P1, P2가 끝나야 진행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 2000년대 이전에 대다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CPU가 한 개뿐이었다. 이 컴퓨터의 실행 시간이 서로 다른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대기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자. 자, 우리는 이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거나 조금씩 번갈아가며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스케줄링이 고안되었다. FCFS 네모 쳐봅니다. 자,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며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하며 다음 프로그램의 CPU를 할당한다. 한편 RR 방식은 등록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지만 프로그램마다 균일하게 최대 할당 시간을 부여한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최대 할당 시간만큼만 CPU를 할당하고 시간 내 작업이 완료하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반면에 그 시간 내 작업이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로 대기열의 마지막 순서에 재등록이 되며 동시에 대기열을 다음 순서의 프로그램에 CPU를 할당한다. 또한 SJF 역시 또 네모쳐야겠죠. 방식이 있는데 이는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 각각의 실행 시간을 계산해 이 값이 가장 짧은 프로그램의 CPU를 우선 할당한다. 그리고 할당된 프로그램의 작업이 완료된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맨 처음 FS는 뭐가 된다? 순서대로야. 쉽게 말하면 1, 2, 3, 4 순서대로 끝나는 대로 다음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R은 뭐냐? 각각 시간을 동일하게 줘요. 10초씩 다 준단 말이야.
그 안에 끝나면 다음 거 넘어가는 거고 10초가 넘어가면 이건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세 번째 SJF는 뭐냐? 다 합쳐. 그래서 빠른 것부터 정리가 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됐어요? 요즘 이해됐습니까? 이거 작년 수투에 가장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는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었다. 이때부터는 일부 CPU만 일하고 다른 CPU는 쉬는 상태를 방지하는 기술인 이주가 스케줄링에 추가되었다. 가령 2개의 CPU1과 CPU2가 각각의 대기열에 프로그램이 2개씩 등록되었다고 가정하자 얼마 후 CPU1 측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CPU2 측에는 종료된 것이 없다면 운영체는 CPU2의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을 CPU1의 대기열로 옮겨주되 이를 이주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CPU 하나가 2개가 되면서 안 끝나고 이주도 먼저 처리해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이해됐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이거 같이 풀 겁니다. 자, 넘기셔서요. 문제 2번 확인합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문학에서요. 내용 일치는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려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남들이 틀리는 걸 맞춰야 우리는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기호 보기 1은 제시문을 읽고 조사한 자료고요. 보기 2는 제시문과 보기 1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한 거랍니다. 1에서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래요. 먼저 보기 1부터 봅니다. 스케줄러 성전 방식과 비성전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CPU에 할당된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선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선점이래. 하나 질문하자 얘들아. 비선점이라고? 선점?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우리 아까 방식이 3가지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FC, FS 있었고 RR 있었고 그 다음에 SJF 있었어요. 그죠? 자, 이 중에 우리 RR하고 SJF는 순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반면에 FC, FS는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FC, FC가 뭐가 되는 거야? 선점이 되고 나머지는 다 비선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부터 얘들아 잘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여기.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기억입니다. 자, RR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비선점 방식 중 무엇의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억이 RR이죠? 아, 등록 할당을 먼저 하고 있었죠. 미안해요. 선점을 할당을 했으니까 얘는 선점 방식이 될 수 있어야겠지. 자,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의 대기열의 실행 시간 각각 10초, 5초, 8초인 X, Y, Z가 순서대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컴퓨터에서 처음 X가 실행돼도 CPU의 작동 시간을 CPU 작업量아래와 같이 동일하는 정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작업 시 X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X가 아까 몇 초 걸린다고 그랬니? 10초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5초 뒤에는 Y가 실행이 되어야겠지요. 자, Y는 몇 초 걸린다고요? 5초 걸린대요. 그 5에서 시작해서 10초가 돼서 5초는 무엇이 끝난 거야? Y가 끝난 거죠. 그때 맞춰 X 역시 끝나겠지요. 실행된 X니까. 그러면 15초에 뭐가 실행되는 거야? 자, 다시 RR은 멈췄다 뒤로 넘어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Y가 실행돼서 10초 후에 Y는 끝나고 X는 대기하고 있다가 Z가 실행이 되고 Z가 8초 뒤에 끝난 다음에 뭐가 다시 실행돼야 돼? X가 다시 실행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점 Y 그 다음에 X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한번 별표 쳐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ABCD의 실행 시간은 각각 10초, 15초, 30초, 40초예요. 자,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에서는 DCBA야. 40초, 30초, 15초, 10초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어요. 자, 상황 2는 이주 기술이 사용되는 운영체계에서 2개의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CPU는 각각의 대기열을 가진다. CPU 1은 A하고 B예요. 즉 40초, 30초가 되는 거고요. CPU T는 C와 D입니다. 15초, 10초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부터 보자. 첫 번째. 그럼 상황 1에서
FC, FS 방식이요. 순서대로 가야죠. 그럼 B의 대기 시간 어떻게 되겠니? D 끝나고 C 끝나고 B가 들어가야겠지. D가 아까 몇 초라고 그랬어? 40초. C가 30초. 그럼 얘는 언제? 70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70초가 되는 거고요. 자, SJFB예요. 자, SGFB는 어떻게 된다? 합한 다음에 빠른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제일 빠른 거 뭐였습니까? 제일 빠른 게 D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잠깐만. DCBA가 그쵸. 그 SGF는 사용할 경우에 DCBA로 갈 수 있어야겠죠. 잠깐만.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A가 끝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겠지? A가 끝나고 그럼 얘는 몇 초 되는 거야? 15초 이하 갈 수 있어요. 10초 이하 갈 수 있어야죠. 다시. 자, 1번의 70초는요. 다시 확인합니다. FC, FBS 보면 DC, BA 순서대로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오케이? 반면에 우리 SJF로 빠른 거대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ABC대로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B는 당연히 A가 끝나고 바로 스타트가 되니까 뭐가 된다? 10초 이하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상황입니다. CPU 1, A, B였고요. B는 C, D입니다. 모두 SJF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 프로그램 시작이 되고 몇 분 후에 CPU 대기열의 D가 CPU 원울의 대기열로 옮겨질까요? 자, 먼저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A에는 지금 A, B가 있어 70초가 걸리는 거고요. B는 왜 이렇게 헷갈려? CD가 있어서 70초가 걸리는 거고 여기는 A, B 걸려서 25초면 끝나죠. 그럼 여기 아직 들어가지 않은 D가 넘어와야죠. 그래서 몇 초? 25초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이해됐어요? 어렵죠? 근데 이 정도 문제 우리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문제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페이지 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페이지 지금 이거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만 가천대는요 약술이 문항이 아니라 비문학에서 점수 가릅니다. 방금 계산식 문제들 있죠?
뭐 어려운 계산식은 아닌데 모르고 풀면 힘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고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 정오지 못 받으신 분 수학. 같이 한번 볼까요? 단순한 계산식 문제입니다. 그쵸? 한번 맞춰볼게요. 자,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부의 소득세 제도가 있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는 음액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한 달 소득이 빵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보조금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소득이 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5천 원씩 줄여나간다고 하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줄 쳐보겠습니다. 왜 25만 원을 받아요? 아까 만 원당 얼마가 줄어든다 그랬습니까? 5천 원이지요. 그 얼마가 줄어든 거야 지금 이 사람? 10만 원이니까 5만 원이 줄어든 거죠. 이해됐어요? 자, 얘들아 잘 기억해. 비문학의 숫자는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25만 원이야? 원래 사람 빵원이었던 사람이 3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을 벌었어. 만 원 더 5천원씩 줄인다고 했으니까 5만 원을 줄이겠구나. 그럼 정부는 30에서 5를 빼 25를 주겠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따라서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처분 가능 소득은 한 달에 35만 원이 된다. 왜 또 35만 원이야? 내가 10만 원 벌었잖아. 정부 25 합쳐서 35가 되어야죠. 자,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져 한 사람이 한 달 소득 60만 원에 이르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번 소득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의소득세 정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진세 제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소득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해주는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옆에 보기. 자, 보기에서 소득이 0원인 보조금 대상자 A의 처분 가득 소득은 얼마야? 자, 빵원일 때 처분 가득점 어디 찍혀있어요? 지금 세로축 30만 원이죠? 30만 원이야, 그지? 자, 30만 원이 되고요. A의 소득이 20만 원 됐답니다. 자, 20만 원일 때 가능 소득이 얼마 돼 있어 지금? X선 보세요. 가로축을 보시면 20에 세로축이 얼마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36에 이어져 있잖아요. 이해되니? 자, 그럼 이 사람은 처분 가격 36만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는 보조금은 얼마야? 아까 얼마인데 20만 원을 빼면 되죠. 20만 원을 받았다며. 그럼 36에서 20 빼면 얼마 되는 거야? 16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1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소득이 빵원에서 20만 원 올라갈 때 A가 지금보다 보조금 얼마가 줄어든 거야? 아까 원래 얼마 받았어? 30만 원 받았죠. 지금 얼마 받았어? 16만 원 받았잖아. 그거 얼마 되는 거야? 14만 원이 되어야죠.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거 요 정도 계산식 하실 수 있겠죠? 아까도 사칙연산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우리 수업의 연장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앞으로 넘기셔서 일부러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59번에서 60번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연역이랑 귀납 먼저 설명해 드렸었지요. 그걸 베이스 삼아서 요 가축법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아, 59쪽 죄송해요. 59쪽에서 60쪽까지 한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일 올 때는 2023년 거 풀어오세요. 그렇지? 109에서 12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뭐 힘든 거 알겠지만 그래도 언제 또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해놔야죠. 아니면 일찍 오셔서 푸셔도 돼요. 학원 9시에 열려 있으니까 1시간 좀 일찍 오셔서 푸셔도 될 듯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페이지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본문에 쭉 뭐에 대해서 가축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지요. 근데 이거 문제 4번 보기 1에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그쵸? 자, 쉽게 말하면 연역은 아까 말한 규칙이 나오고 사례를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귀납은 사례를 통해 결과를 뽑아 규칙을 뽑아낸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가추는 결과에서 규칙과 사례를 같이 뽑아야 된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결과에서 규칙과 사례를 같이 뽑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연역법은 C. 자, 결과는 A에서 규칙에서 추론되지만 결과는 이미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역법은 지시를 확정하지 못한다는 추론의 방식 아까 설명해 드렸지요. 새로운 사실 확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연역법과 달리 가축법에서 도출되는 무엇은 C, 즉 결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라는 점에서 가축법의 지식을 확정하는 추론 방식이랍니다. 자, 1번에 들어갈 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사례가 되겠죠. 사례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례를 집어넣는다 그랬고요. 자, 귀납법도 확장적인 추론 방식이긴 하지만 하지만 귀납법의 A와 B는 A는 즉 규칙은 사례와 결과와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식의 확장은 아니다. 반면에 가축법의 무엇은 가설로 설정된 무엇을 매개로 한다. 다시 사례는 가설로 설정된 규칙이죠. 추론의 것이기 때문에 가축법에서는 지식의 진정한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BBA가 되겠죠. 자, 이거 맞으신 분. 자, 잘 봐야 되라. 지금 마지막 지문 3개 풀었지요. 계산식 문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쵸? 아까 그 스케줄링표. 그 다음에 계산식 또 하나 있었지요. 방금 나왔던 거 뭐 있었습니까? 우리 방금 풀었던 거. 명목이란다. 저기 그 소득, 그쵸? 보조금에 대한 계산식 하나 있었고요. 지금 가축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시작했을 때 비문학 되게 쉬웠죠. 내용 일치밖에 없었죠. 그 내용은 계속 반복적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어려운 지문들이 나와요. 한 지문 정도씩. 다행인 건 뭐가 있냐면 7개 모두가 다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4개 정도 있어요. 절반은 이런 지문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가 당연히 난이도를 조절해야겠지요. 비문학이 쉬우면 문학이나 문법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니? 반면에 비문학이 어렵더라도 대신 문학이나 화작이 무난하게 나온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밸런스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우리가 맨 처음에 풀어봤던 문제들 있죠. 내용 일치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시간 날 때 다 풀어주세요. 그다음 점심시간 수시 1시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바짝 좀 해주시고 아니면 이따 오셔서 숙제를 미리 하셔도 되고요. 숙제는 2023년입니다. 109에서 129쪽까지야. 문제 딱 15문제예요. 그죠? 쫙 풀어주시면 되고 내일은 우리 좀 어려운 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내일 문법 해야 됩니다. 문법. 가천대로 문법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나 맞춤법이나 문법 요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렇게 문제 풀이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풀이하면서 같이 진행이 될 거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니까 식사들 하시고 문제 좀 풀어주신 다음에 수학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원표다 받으셨죠? 수학?
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